자, 문의 책 124페이지에요. 자, 보세요. 늘 다시 한번. 이제 과세 요건이 있었어요. 과세 요건이 뭐가 있어요?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 그죠? 그래서 외징수 이렇게 나누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과세 표준을 공부하면서 취득시기 공부했고, 자, 이제 우리는 내용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늘 과세 표준 곱하기 뭐 하면 세율 하면 이걸 뭐라고 한다? 산출 세액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취득은 크게 무슨 취득과 실질 취득과 간주 취득이 있어요. 그래서 실질 취득은 여러분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124페이지. 자, 원칙. 그래서 취득세의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하고, 다만 연보로 할 때는 연부 금액인데, 연부 금액도 사실상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고 있고요. 페이지 127페이지 가보실래요? 괄호 3번에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아니, 취득세는 그냥 취득가액에다가 우리가 외웠던 세율만 곱하면 취득세가 나오는 줄 알았는데, 취득 당시 가액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15년 전에 제가 이제 무쏘 자동차가 있었거든요. 무쏘. 제가 무쏘 자동차를 좋아해가지고 무쏘 자동차인데 해외 여행을 갔다 왔더니 중국 여행 갔다 왔더니 내 차를 누가 훔쳐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친구가 타고 있던 중고 무쏘 자동차를 제가 다시 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쏘 자동차를 샀는데 친구가 550만 원 달라고 하는 거를 제가 50만 원 깎아서 500으로 샀습니다. 500만 원 주고 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끼리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실제로 자동차 이전을 제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려고 시군구에 가가지고 구청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이전 작업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이전을 하려고 하니까 2층 그 세정과 가가지고 취득세를 내고 와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전을 시켜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올라가서 거기 딱 올라가서 이제 취득세를 신고서를 내주는데 제가 거기 신고란에 신고 금액으로 적는 란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 50만 원을 적어놨습니다. 일부러 한번 해봤어요. 50만 원을. 그래서 왜냐면 취득세는 면세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취득가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해봤어요. 신고 가액을 한 50만 원 적어 놔봤어요. 그랬더니 세무공무원이요. 그거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 자동차 등이 화재 나면 그 평가 금액 이런 게 정하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가 표준이 한 300만 원 정도 됐었나 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종류가 실제로는 500 주고 산 거 내가 50만 원 신고했고 그 평가하는 기준이
지방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평가해 놓은 가격이 300만 원 정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금액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물건을 취득하는데 취득세가 같아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응? 왜요? 그렇죠. 이게 일본식 세법입니다. 같은 물건이면 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게 일본식 세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식 세법은 시가 표준액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 우리나라는 서로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가격이 다르면 취득세가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우리나라 세법의 입장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도 1억에 살 수 있고 1억 500에 살 수 있다면 취득세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을 원칙으로 어떻게 정할 거냐? 당신이 신고해. 신고 가액을 하라는 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좀 더 선진화된 것이고 국민에게 그만큼 권리나 의무를 좀 더 주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고 가액을 해요. 근데 저 같은 놈이 있어요? 없어요? 저 같은 놈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외적으로 최소 마지노선의 가액은 있어야 된다. 그 가액을 뭐라고 한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왜 시가 표준액을 할까 봤더니 뭐가 없어요? 신고를 안 했어.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어요. 또는 저처럼 신고가액이 어디에 미달돼요?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하나 여러분들 옆에다 꼭 써두세요.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취득이에요. 지금 페이지 125페이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5페이지 보시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신고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찾으셨죠? 첫 번째 줄. 자, 예외적으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하며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이다. 상속, 증여 등 무상취득의 경우도 무조건 무슨 가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이거 설명할게요. 왜 그래야 되는지. 여러분들, 선생님, 무상이 뭐예요? 그렇죠. 그걸 좀 고급지게 표현한다면, 그렇지. 급부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걸 무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반대급부가 있으면 유상. 그 반대급부가 금전인 것을 매매, 금전 외인 것을 교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들 무상으로 취득하면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없다는 거야. 맞죠? 그럼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 없으면 취득세를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이나 증여 등에 있어서는 뭐를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돼. 무슨 가액으로만 내라? 시가 표준액으로 내라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시가 표준액이 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 뭔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다만 여러분들 특례적으로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특례적으로 127페이지 보시면 뭐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액을 하는 게 있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객관적 취득이라고 해요. 아셨죠? 객관적 취득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사실상 취득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 미달하여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 많이 없지만 여러분들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돈 번 사람들 많이 있죠. 그때는 말이죠. 그 공매가액이 공시가격보다 낮은 공매가액이 있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공시가격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취득을 했어. 그럼 이거는 그 금액은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디에 미달하여도 공시가격에 미달하더라도 뭘로 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공시가격의 제도가 있죠. 우리 개론에서 부동산 공시제도 배우지 않습니까? 공시가격 제도 배우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가지고 네이버나 다음 창에다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즐겨찾기 해두시고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페이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의 뭐를 집이나 토지 갖고 계시면 집원이나 집 주소를 채워놓으면 거기에 뭐가 나온다? 공시가격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공시가격이라고 하는 건데 토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죠. 그 중에서 무슨 가액을? 개별 공시지가를. 주택일 때는 어떻게 되죠? 단독일 때는 개별주택가액을. 공동주택일 때는 공동주택가액을. 이런 개별공시나 개별주택가액은 시군구가 공시하지만 공동주택가액은 누가 공시합니까? 국장이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그 신축 가격에다가 표준을 정해놨어요. 표준 신축 가격에다가 철골이냐, 철근 콘크리트냐, 목조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용도가 근린이냐 또는 주택이냐 이런 거에 따라 틀려질 수 있고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정하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공시 가격들이 있는데 이런 공시 가격을 지방세를 계산할 때는 이런 공시 가격을 시가 표준액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공시 가격을 국세를 이용할 때는 국세에서는 이런 가격을 기준 시가라고 말을 합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시 가격들이 있는데 이런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액, 공동주택 가액이 있는데 이런 가액을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시가 표준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국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준 시가라고 표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셨죠? 그럼들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뭐예요?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개별 공시지가. 아셨죠? 단독주택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뭐예요? 개별 주택가액. 아파트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뭐예요? 공동 주택가액을 말하는 거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공시가격을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부르고 국세에서는 기준 시가라고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고가액이 최소 공시가격보다는 높은 금액으로 신고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다만 여러분의 취득가액이 객관적 취득이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이 어디 미달하여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무슨 가액을 한다? 반드시 사실상 가액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페이지 127페이지 들어갑니다. 자, 이거 아까 그거 안 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취득 시기 중 유상승계 취득 아셨죠? 유상승계 취득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축 등에 대한 취득 시기. 다시 한번 이거 정리 다시 한번 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유상승계 취득은 국수 공판장일 때는 사실상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국수공판장이 아닌 개인 간에 걸릴 때는 계약서당 잔금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 특히 계약서당 잔금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면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연부 취득일 때는 사실상 연봉은 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로 간다. 아셨죠? 이렇게 이게 첫 번째 중요했던 것이고. 자, 두 번째, 건축에 관련돼서 만약에 건축법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언제? 사용 승인서. 주택법에 대한 취득시기라면 사용 검사일. 자, 개발법이나 정비법에선 주의되는데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의한 물건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라고 한다면 준공검사 증명서나 준공 인가증 내주는 날. 오케이? 만약에 개발법이나 정비법에 의한 취득세, 토지분에 대한 취득세라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중요했었고 이제 두 번째 과세표준인데 과세표준 중에서 이제 객관적 취득이에요.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자, 객관적 취득이다라고 한다면 자, 페이지 127페이지예요. 다음의 취득, 증여, 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 부당해산 부인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제외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국, 수, 공, 판, 장 말고도 부동산 거래 신고다가 있죠? 마지막 5번이 추가되어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뭐가 있어요? 국, 수, 공, 판, 장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이때 취득가액은 반드시 무슨 가액으로 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죠.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자, 어디에 미달하여도?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때 장자는 무슨 장부라고요? 법인 장부를 말하는 거지. 개인 사업자의 장부를 말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인데 여러분들 읽어보실래요? 갑이 취득해서요. 양도를 해요.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는 3억 주고 샀는데요. 신고를 1억에 했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뭐가 원칙이니까. 신고가액이 원칙이니까. 된다고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은 없지만 고위공직자들 인사청문회 같은데 할 때 맨날 걸리는 게 다운계약서 걸리잖아요. 근데 그들 뭐 취득세 추징됐다는 그 후속 뉴스 같은 거 보셨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관행이었던 게 맞아.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셨죠? 그래서 신고액이 원칙이에요. 자,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사단이 문제가 나냐면 양도할 때인데 양도가액이 5억이라면 여기선 취득가액이 이제 문제가 되네. 취득가액이 3억이 돼야 돼요? 1억이 돼야 돼요? 양도속세는 양도 차익에 대한 문제잖아요. 취득가액이 크면 그만큼 양도세가 줄어들고 취득가액이 적으면 그만큼 양도 차익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억이 맞아요? 1억이 맞아요? 갑이 나야 나. 내일이야. 갑이 나라면 3억인데 갑이 너야. 갑이 너면 1억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자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법대로 한번 하자. 그럼 법대로 하면 3억이 맞아요? 1억이 맞아요? 예? 3억이 맞습니다. 왜냐면 취득세는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양도소득세는 실가가 원칙이에요. 이해하셨죠? 아니, 뭔 놈의 그런 법이 있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야, 돈 벌고 못 벌고 돈 번다고 해서 욕할 필요 없죠. 돈 버는데 뭘 굳이 욕해. 돈 벌었으면 법만큼 세금만 내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요거를 일치시키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요거를. 응?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신고를 했으면 이 신고 가액을 뭘로 보겠다? 사실상 가액으로 보겠다. 예? 여기서 사실상 가액으로 인정을 해주면 그 금액을 당신의 뭘로 볼 거야? 취득가액으로 볼 거야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검증을 받았으면 당신이 신고해서 검증받은 금액을 뭘로 보겠다? 사실상 가액으로 볼 거야. 사실상 가액으로 보아서 그 금액을 나중에 당신의 양도소득 계산할 때 취득가액으로 사용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 3억 주고 샀어라고 주장하면 어떡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법을 개정한 거야. 등기법을 개정해서 뭘 만들었어요? 취득가액 기재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해서 신고해서 검증받게 하고 그 금액 다른 말 할 수 없도록 그 금액을 담보하기 위해서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아셨죠? 그래서 나중에 양도할 때는 그 등기부 기재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런데 국수공판장은요, 이거는 빠질 수, 빼박입니다, 빼박. 무조건 살상가액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검증은 객관적, 100% 객관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금액을 뭘로 인정할 거야? 사실상 가액으로 볼 거야. 그래서 그 금액을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쓰게 할 거야 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오히려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생기고 나서는 다운계약서보다는 오히려 업계약서가 더 많이 생겼었지. 아셨죠? 그 취득세를 좀 더 내드려도 나중에 양도세 줄어드는 게 더 이익이니까. 이제는 다운계약서 거의 안 써. 다 대부분 다 업계약서 쓰고 있지.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이렇게 여러분들 객관적 취득이라는 단어는 없어. 객관적 취득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객관적 취득의 올바른 설명은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하는 경우를 우리는 임의적으로 객관적 취득이라고 부를 뿐이지 객관적 취득이라고 하는 법정 용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를 우리는 국수공판장, 부동산거래 신고 검증을 받은 경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취득 시기도 언제가 된다? 취득 시기도 사실상의 잔금일로 봤었지. 이해하셨죠? 근데 아까 사실상 잔금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는 국수 공판장만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았으면 이때는 뭘로 하지만 취득가액은 사실상 가액으로 하지만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계약서상 잔금일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 페이지 127페이지에 나와 있네. 127페이지. 이렇게. 거기서 요약 나와 있.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취득가액은 무슨 가액으로 보지만 취득가액은 사실상 가액으로 보지만 취득 시는 뭐가 된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된다.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자, 그런데 이런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게 있어요.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판결문 중 하해, 포기, 인납, 자백간주가 제외되는 거고요. 찾으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7페이지 날개 보시면 127페이지 날개편에 보시면 공정증서 및 검인계약서에 의한 취득은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어요? 그래서 검인계약서나
공정증서 등에 있는 금액도 제외가 됩니다. 여러분들 제외된다는 것은 조소상인가액이 무엇보다 크다면, 시가표준액보다 크다면 당연히 조선가액이 될 수 있겠죠. 다만 조선가액이 어디에 미달한다면, 시가표준액이 미달된다면 이때는 무슨 가액을 한다? 시가표준을 한다. 왜? 객관적 수익에서 뭐가 되기 때문에? 제외되기 때문에. 아셨어요? 자, 근데 그건 뭐냐? 선생님, 화해가 뭡니까? 화해. 화해가 뭐냐고 물어보는데 뭔지는 알겠는데 뭐냐고 물어보면 딱히 뭐라고 말을 못하겠죠. 화해의 법정 용어가 뭐냐면 한 사람이 양보하면 한 사람이 승낙하는 게 화해래요. 응? 이게 화해랍니다. 그러면들 재판 한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재판에서 무조건 공판 시작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죠? 서로 화해하라고 하죠. 그래서 화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화해를 했으면 화해된 내용을 문서로서 제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판사가 알 거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화해했어 이렇게 말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아셨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 화해조서, 검민계약서, 공정증서 가만히 보면 얘네들은 국가 또는 법원에 제출된 문서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국수공판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법원이 주어야. 국가나 지자체나 법원이 금액을 결정한 주체라고. 근데 화해조서나 검민계약서 공정증서는 국가나 법원이 가액을 결정한 게 아니고 개인 간의 거래 내역을 문서로서 제출했을 뿐이라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서로 합의해서 서로 계약에서 제출된 문서가 국가 등에 제출되었다고 해서 그 객관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나 법원에 제출된 문서로서 확인되더라도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디에 미달되며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면 무슨 걸 할 수밖에 없다? 시가 표준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취득이에요.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취득일 때는 이때는 여러분들 무조건 시가 표준액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취득할 때는 무조건 시가 표준액, 사실상 가액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수공판장이 존재하는 것은 유상취득일 때만 존재하는 거예요. 무상취득일 때 무조건 시가 표준액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러분들 지금 이건 안 할게요. 나중에 할 건데 세법하고 양도세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해볼게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가 대주주고요. 내가 주주로 있는 회사한테 토지를 사오는데 시가 5억짜리인데 9억에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9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면 되죠. 그럼 법인은요. 저한테 5억짜리를 9억에 팔면서 법인세를 많이 내요. 저는요. 그걸 9억에 사오고 9억에 팔면 저는 양도세는 안 내도 되잖아요.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고가로 매수했을 때 취득가액 높게 사왔어요. 업계약서를 주고 사온 거예요, 제가. 그럼 이거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냐면 대주주의 양도소득세가 줄어들잖아요. 대충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부당해산 분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양도세를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놓게 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딱 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객관적 취득이라고 하는 거 뭐가 된다? 국수, 공판장.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된다? 취득가액은 사실상 가액으로 하지만 취득 시기는
계약사상 잔금일로 하는 것이다라는 거 아셨죠? 자, 객관적 취득과 유사하지만 객관적 취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판결문 중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 제외될 것이고, 두 번째 검민계약서나 공정증서 등의 제목도 제외된대. 얘네들을 뭉뚱그려 표현한다면 이런 문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한 가액이 아니라 국가나 지자체에 또는 법원에 제출된 문서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출된 문서라서 확인되더라도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어디에 매달되면 시가 표준액에 매달되면 무슨 가를 한다? 시가 표준액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또 하나 상속, 징여 등 무상취득일 때는 무슨 가를 한다? 시가 표준액을 한다. 자, 여러분들 이건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세요. 요즘에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예전부터 많았었는데, 여러분들 상속이 개시가 되면요, 그럼 상속이 개시되면 이 사람 뭐 내야 되죠? 상속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죠. 이때 취득세가 농지가 아닌 이상 몇 프로다? 2.8%지 않습니까? 아셨죠? 그럼 문제는 이 상속재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가 문제예요. 만약에 양도가액이 10억이라 한다면 취득가액을 얼마로 할지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거든요. 그럼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5억으로 할 건지 3억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나중에 양도소득 차이가 클 수 있겠죠. 정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에요. 상속세가 높아지면 양도세가 줄어들 거고요. 맞죠? 뭐가 작아지면 만일 상속세가 작아지면 그만큼 양도소득세는 커지겠죠. 그러니까 선택을 꼭 해야 된다고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자가 살아있고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상속 공제는 10억까지 상속세가 안 내요. 예? 그래서 난 상속세 안 낸다고 뭐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안 내더라도 상속재산가액을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상속가액이 5억이 되면 취득가액이 여기 5억이 될 것이고 신고를 안 했어. 그럼 공시가격으로만 상속세를 내니까 3억이 되니까 그만큼 양도소득세의 크기가 달라지겠죠. 정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나 집 한 채밖에 없어. 상속재산 집 한 채밖에 없어. 그래도 무시하지 말고 상속세를 적극적으로 뭐 해라? 신고를 하는 게 좋다고요. 주위에 매매 사례된 가액이 있으면 그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이라도 받아서 상속가액을 높여두면 그만큼 뭐가 줄어든다. 나중에 양도세가 훨씬 줄어들겠다라는 것이지. 정말 이해하셨죠? 그런데 상속가액이 높더라도 취득세는 관계없어. 취득세는 무조건 무슨 가격으로 한다? 공시 가격으로만 취득세를 내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상속이나 증여 등에 대한 취득세는 무조건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를 시가로 할 건지 공시가격을 할 건지에 따라서 나중에 양도세의 차이가 커질 수 있으니까 요거는 눈여겨 꼭 보셔놓다가 이용하시라고요. 물론 상속받을 재산이 없어서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만약에 상속받을 물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라. 그런데 이게 또 다르겠지. 우리 요즘에 또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가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세를 얼마나 낼지 이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은 무조건 상속세가 50%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 가액을 될 수 있으면 줄이는 게 그분한테는 더 유리하겠지. 아셨죠? 그러니까는 상속세를 내는 게 유리한지
상속세를 양도세를 내는 게 유리한지 이거는 반드시 좀 따져보라고 아셨죠? 그래서 상속세를 안 내더라도 적극적으로 상속세를 안 내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상속가액을 높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뭐가 줄어든다? 양도세가 줄어든다. 아셨죠? 근데 상속가액을 높게 잡더라도 취득세 가액은 변함이 없다. 취득세 무조건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128페이지 더 알아보기 한번 보실래요? 128페이지 더 알아보기 첫 번째 있어요. 첫 번째 칸. 여러분들 개정된 거니까 줄중 한 좀 거두실래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질 때는 자, 그 사실상 취득 가격이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 또는 조사의 결과에 따른 확인된 금액보다 작을 때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표를 한다.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금액이 세무조사 결과 그 금액보다 작다면 세무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금액을 당연히 뭘로 해야 되겠다? 사실상의 그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확인 예제 읽어볼까요? 자,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할 경우 연부 금액으로 하며 이때 취득 당시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는 거다. 맞죠? 두 번째, 사실상 취득 가격은 과세 대상 물건의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일체의 금액을 말하는데 아까 건설자금 이자도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했던 금액이었어야 되잖아요. 이해하셨죠? 자,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법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를 한다. 맞죠? 네. 근데 이 금액이 세무조사 결과 금액보다 더 작아. 그렇다면 그때는 세무조사 결과인 금액으로 취득가를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4번. 납세 의무자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을 과표를 한다. 맞죠?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이 시가표준액이 미달렸을 때는 시가표준을 과표를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자, 5번. 법원에서 작성한 화해 인락조서는 취득가에 입증되는 서류가 아니죠. 화해조서, 인락조서는 법원에 제출된 문서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서상 취득가액 과표가 된다.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조서상 가액이 무엇보다 미달했을 때는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했을 때는 뭘로 할 수 있다? 시가 표준액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완전치는 않네요. 무조건 조선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조선의 가액이 취득가액이 될 수도 있죠. 무엇보다 이상이라면 시가 표준액 이상이라면 인정될 수도 있겠죠. 무슨 뜻인지 아셨죠? 문장이 완전치는 않는데 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더 알아보긴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실래요? 괄호 3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131페이지 괄호 3번. 누가 아닌 자가? 법인이 아닌 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대수단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 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다. 이때는 사실상 가격이 된다는 것인데,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선생님, 이 건물을
똑같이 신축을 해요. 선생님 법인이고요. 저는 개인이에요. 건축주가. 건설 원가가 똑같아요. 그럼 취득세는 같아야 돼요? 다를 수 있어요? 건설 원가가 똑같아. 건축 원가가 똑같다고요. 그럼 법인이건 개인이건 취득세가 같아야 되죠. 취득가격이 똑같으면 취득세는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 이해하셨어요? 자, 그런데 있잖아요. 똑같은 건설 원가를 들어서 똑같은 면적으로 건축을 했는데 법인일 때는 살상 가격이 되는 반면 개인일 때는 원칙은 무슨 가격이고 배고파 신고 가격이고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액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어요? 자, 이게 약간 실무적인 얘기인데요. 뭐가 문제냐면 신축 건물은요, 이 시가 표준액이 되게 높게 잡혀요. 그래서 뭐가 높아진다? 신고 가격이 높아져요. 근데 건설해 보시면 알겠지만 건설의 70%는 땅값입니다. 건설 원가의 70%가 땅값이야. 대부분 다 30%는 이제 원가, 건축 원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건설 비용이 많이 안 들어. 땅값이 문제인 거지. 땅값 위에 건설 원가는 그렇게 큰 비중이 차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똑같은 건물을 신축해서 사고 파는데, 취득하는데 오히려 누구의 세금 부담이 더 세지는 거예요? 개인의 세금 부담이 더 세지는 거야. 아니 똑같은 금액을 들여서 똑같은 면적으로 똑같은 건축을 하는데 오히려 법인의 세금이 더 싸버린 거야. 이게 실무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누가 아닌 자가 법인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여러분들 개인인 건축주가 법인 건설업자한테 도급적 건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법인 장부에서 몇 프로 입증된다면 90% 입증이 된다면 이때는 개인이어도 개인인 건축주가 취득세를 내어도 무슨 가액을 하겠다? 사실상 가액으로 취득세를 내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뭐가 있죠?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국, 수, 공, 판, 장이 쓸 수 있죠. 또 부동산 검증을 받은 경우 있을 수 있죠. 또 누구 아닌 자 법인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단에 취득함으로써 몇 프로? 90% 입증 시에도 사실상가를 할 수 있겠죠? 맞죠? 또 하나 있어요. 또 어떤 경우 사실상가를 할까? 연부취득. 연부취득도 사실상 연부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거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 여기서 다시 한번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 하면 이 금액이 어디에 미달하여도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여도 사실상 가액으로 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 뭐가 더 중요하냐면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129페이지. 자, 여러분들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상 취득가액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의 범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취득가액의 범위를 포함을 할 거야, 포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오피스텔 공고가 하나 떴는데요. 분양가액이 1억이에요. 그래서 1억이면 뭐 수익률이 얼마 정도 보장된다고 해서 1억을 들고 갑니다. 그러면 그거 분양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1억짜리인데 1억 들고 왔어. 이거 분양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분양 광고 그 1억 옆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돼 있다고. 그러니까 막말로 1억짜리 취득하는데 1,000만 원이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난 취득세를 낼 때 1억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1억 1,000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이 있어요. 확장 비용 별도고요. 또는 빌트인 종류에 따라서 옵션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럼 그런 옵션 금액도 취득가액에 포함할 거예요? 말 거예요? 또 집이나 토지를 삼에 있어서 강제로 채권 매입해야 되잖아요. 채권 매입해서 바로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할인 손실, 매각 손실 등이 있을 텐데 그럼 매각 손실 등 취득가액에 포함할 건가 말 건가? 아까 건설 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먼저 기억하시죠? 건설 자금 이자로서 완성되기 전까지 이자는 포함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거는 순수한 매입가액만을 또는 건설 원가만을 취득가액으로 볼 건가, 기타 부대 비용도 그 포함될 것인가 말 것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전제가 있어요. 취득가액을 이렇게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의 범위에 포함할 거야 말 거야, 요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거 뭐 있었다? 건설 자금이자 아까 취득가액 포함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들 취득가액의 범위 시험 문제 자주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 점, 할부 또는 연부계, 할부이자 또는 연체료로서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일 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부이자나 연체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인. 응? 그러면 한 7, 8번째 보면 중개 보수가 있거든요. 중개 보수도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데.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실래요? 할부 이자를 포함하는 게 원칙일까요?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일까요? 혹시 자동차 구입해 보셨습니까? 자동차 살 때 할부 개월수를 약정하죠. 그럼 그 할부 이자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게 원칙일까요? 포함하지 않는 게 원칙일까요? 포함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면 늘 그 자동차를 취득할 때 할부 개월수를 약정을 하고 할부 개월수가 확정이 되면 약정 이자가 확정이 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할부 이자는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게 원칙이에요. 포함하는 게. 하지만 개인하고 법인의 납세 능력을 고려했을 때 개인의 납세 능력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할부이자 연체료 또는 중개보수는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개인의 것은 포함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다음 개인이 국가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취득가액의 크기의 범위는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할부이자 연체료 나오겠지. 중개보수 나오겠죠. 누가 취득한 겁니까?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개인의 취득가액에는 할부이자나 연체료, 중개보수는 포함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 보면 농지보존부담금 중 의무적 부담금은 포함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안 돼요. 이용자가 분담하는 금액,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만 이용자가 분담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수수료,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들, 혹시 부담부 인수액 기억나십니까? 시가 5억짜리를 보증금 또는 채무가 3억이 있는 5억짜리 물건을 증여받는 거죠. 이걸 부담부 증여라고 하잖아요. 이때 그 취득가액에는 채무인수액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인수액을 포함한 5억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를 초과하는 순수 증여분에 대해서는 3.5% 세율이 나오고, 채무인수액은 채무가 줄어드는 것만큼 이건 하나의 유상치도로 봐서 몇 프로 한다? 4%로 한다. 이렇게 했었던 거. 저만 기억하는 거 같네.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아셨죠? 부담부 증여할 때 이 채무 인수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그다음에 채권의 매각 차손.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채권의 매각 차손 같은 거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붙박이 가구. 이거 뭐예요? 옵션이네요. 그죠? 빌트인 옵션 비용들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을 조정 설치하는 비용 있죠? 그거 별표해 주시고 거기다가 페이지 표시 좀 해주실래요?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부속 설치하는 비용 페이지 119페이지입니다. 119페이지. 좀 이따 할게요. 좀 이따 할게요. 입에서 포함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뭐 포함하지 않는데요? 광고 선전비, 이주비 안 돼요. 포함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절대 포함하지 않는 거 뭐 안 돼요? 부가가치세 안 돼요. 그 다음에 할인액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예제 한번 볼까요? 확인 예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2번 건설자금이자 법인이 연부로 취득할 때 연부이자 포함하죠? 왜요? 법인이니까 포함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에 따른 개인이 취득한 연부이자는 포함하지 않았겠죠? 세 번째, 용역비. 5번, 취득대금 외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즉 채무 인수액 이런 거 다 취득가액 포함하는 거 맞죠? 하지만 1번에 보시면 전기를 사용한 자가 분담하는 비용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그 위에 박스로 올라가서 박스 위에 두 번째 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점 보시면 정원 또는 부속 시설물 등의 조성 설치하는 비용이 있죠? 찾으셨습니까? 거기다가 페이지 몇 페이지 표시라고 그랬어요? 119페이지 표시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119페이지 가봅니다. 자, 여러분들 조경 공사 비용이에요. 이런 조경 공사비도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가액에 포함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건물의 신축이냐 아니면 그 외에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누가 납세금을 줘야 되느냐, 납세 의무자의 문제인데 이때는 건축주가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외 토지 조성에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의 차이겠어요? 적용 공사 비용을 건축주가 내는 것과 토지 소유자가 내는 것은 무슨 차이겠습니까? 세율의 차이겠다라는 거. 이 적용 공사 비용에 대한 취득세를 내는데 이게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것이라면 건축주가 내는데 몇 프로 내겠어요? 2.8%. 왜? 그래요. 원시취득이니까. 근데 이게 건물의 신축에 외의 것이라고 한다면 몇 프로 낼 것 같아요? 왜요? 오케이. 간주취득. 이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건데 옛날에는 이런 적용 공사 비용을 무조건 간주취득으로만 보도록 돼 있었어요. 2%만 냈었는데 이게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적용 공사 비용이면 건축주가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돼. 이게 건물의 신축 이외의 토지 조성에 관련 것이라면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보아서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몇 프로 내면 된다? 2% 내면 된다라는 거. 아셨죠? 응?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뭐 굳이 긁어볼 필요는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 자 이쪽으로 와실래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과세 표준에 있어서 자 객관적 취득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돼.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되는 경우 뭐가 있었지? 취득가액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된다면 국수공판장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을 받은 경우,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 또는 대수선화에 취득하는 경우로서 몇 프로? 90% 입증되는 경우. 또 연부취득. 이때는 반드시 사실상 금액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해야 한다면 취득가액을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면 취득가액의 범위를 어디까지 취득가액으로 볼 거야 라고 하는 거. 특히 법인과 개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서 할부이자, 연부이자, 연체료, 중개, 보수의 경우에는 누구의 것은 포함하지만 법인의 것은 포함하지만 개인이 취득할 때는 취득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내용들이다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130페이지 가보실래요? 자, 그 중에서 토지의 지목 변경 한번 볼게요. 토지의 지목 변경. 그러니까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갚으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주취득인데 여기서 보세요. 간주취득은 무슨 가액이다? 증가한 가액이에요. 그럼 여기서 증가한 가액이란 원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칙은 변경 후에서 변경 전에 무슨 가액으로 한다? 시가표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예외적으로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 등에서 입증된다면 그 소요된 비용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게요. 좀 쉬었다가 취득세 세율부터 나도 다른 거는 그냥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넘어가세요. 또 이제 세율 이렇게